시니어에게 도움이 된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2024년부터 받을 만한 정책, 그리고 현 시점인 1월부터 받을 만한 정책들을 모두 모아봤는데요. 항상 그렇듯 저는 어르신분들이 받을 만한 다양한 정책 및 혜택들을 구석구석 모두 조사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2024년 1월부터 건강관리지원금 8만 원이 새롭게 리뉴얼이 되는데 요거 8만 원 받는 법, 그리고 2014년 1월 달에 신청 가능한 최신 중장년 및 시니어 일자리, 그리고 2014년에 건강보험료 인하 소식이 있는데요.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시니어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요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2014년 노인복지주택 혜택을 말씀드릴 건데요. 평생 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 노인주택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한약 건강보험이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병원비 지원 정책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바뀌는 노인 혜택 8가지가 있는데요. 요것도 한번 봐보시고요. 그리고 1월달에 마감되는 정책이 있는데요. 산림복지 서비스와 1월달에 마감되는 주민센터 정책인 난방비 지원금 정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소득 어르신분들에게 혜택이 되겠네요. 그리고 2014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추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요 내용 정리해 드릴 거고, 그리고 기초연금 새로운 기준 변경 내용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노인이 신청 가능한 가스비 캐시백 정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만간 마감이 되는 정책들도 있고 1월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 정책들도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전용 혜택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분들이 모르거나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은 모두 가져와 봤으니 내용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라디오처럼 천천히 차분하게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보기 편하게 각 목차별로 구분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원하시는 구간에 넘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가시죠. 먼저 건강 관련 지원금이 새롭게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2014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가 새롭게 개편이 된 것인데요. 따라서 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로 많은 어르신분들이 최대 8만 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국민이 건강 상태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주면서 건강생활 개선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제도인데요. 예방형과 관리형이 있는데 여기서 시니어 어르신분들은 관리형을 신청하시면 최대 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형은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신청 가능하신데요. 이걸 작년에는 어르신분들이 왜 몰랐냐면 시범사업 지역이 굉장히 적어서 제도가 있어도 모를 수밖에 없었고, 알더라도 시범사업 지역이 적었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4년에 시범사업 지역이 109개까지 엄청나게 확대가 된 것인데요. 따라서 시범지역에 사시면 해당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국 모든 시범지역을 알려드릴 텐데요. 시, 군, 구까지 모두 불러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지역에 사시면 고혈압, 당뇨 있으시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 지역에 거주를 하시면 받을 수가 있고요.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는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그리고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안성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광주시, 포천시, 양평군까지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고요. 인천의 경우는 인천 중구,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와 대전은 대전의 경우 동구, 대덕구, 중구, 서구, 유성구에서 받을 수 있고요. 청주시와 음성군, 천안시, 서산시, 홍성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와 광주의 경우는 광주 남구, 동구, 광산구, 서구, 북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목포시, 순천시, 무안군, 보성군, 해남군, 장흥군이 있습니다. 경상도와 대구, 부산도 말씀드릴 텐데요. 대구,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북구, 수성구가 있고요. 경산시, 청도군,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영덕군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서구, 진구, 해운대구, 북구, 금정구, 동래구, 상하구, 수영구, 연제구에서 받을 수 있고요.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의령군, 함양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은 북구에서 받을 수 있네요. 강원도는 원주, 강릉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제도 제가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지병을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께서 만약에 이용을 해보시고 해당 제도가 유익했다면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사는 지역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시범사업 지역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당뇨, 고혈압 환자이시면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신 상태에서 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관리형 시범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 2, 3단계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인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 방법은 이렇습니다.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네 의원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다니는 동네 의원이 만약에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하면은 거기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안 한다면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차 만성의료관리 시범사업 찾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해당 메뉴가 나오는데요. 해당 메뉴를 눌러주시면 내가 사는 시, 군, 구, 동까지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내가 사는 시, 군, 구를 검색을 해보면 우리 동네에 어떤 병원이 1차 만성 의료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 가셔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 완료가 되신 분들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최대 연 8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내가 사는 지역이 시범지역인지 확인을 하고 두 가지 정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먼저 의원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신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청 절차가 약간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를 신청하면 추가 혜택이 있어서 병원 본인 부담금이 30%에서 10%로 이 해당 질병 분야에 관해서는 경감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사가 개인별 케어 플랜 수립을 해줘서 현재 내 몸 상태에 대한 상황 점검 및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아끼거나 아니면은 포인트를 주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의사분들이 내 몸에 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것들도 같이 신청을 하면은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신청을 하시면 정말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도 신청을 하시면 연 최대 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범지역에 해당하시면 꼭 신청을 하시고요. 포인트는 걷거나 상담만 잘해도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사용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1월에 신청 가능한 월 200에서 250 정도 받을 수 있는 중장년 시니어 일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월 최대 250만원 정도 받는 정부 일자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업무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쉬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국가의 중요한 일자리이고 중장년이나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일자리라서 추천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연초에 모집을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을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고요. 움직이는데 문제 없으시면 중장년 시니어분들께서는 신청하시면 좋을 공공 일자리입니다. 이번 일자리는 경력도 안 보고 학력, 자격증이 없더라도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일자리이고요.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지난해 전국 모집 인원 중 33.7%가 65세 이상이었고 42.3%가 55세 이상이었다고 하니 대부분 시니어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평균 연령은 61세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모집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 신청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공공정부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께서는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는 일자리도 아니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 일자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따라서 오늘은 해당 일자리의 급여, 하는 일, 일자리 정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우리나라의 국토는 70% 이상이 다들 아시다시피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산을 관리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데요. 산불 관리나 산림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해마다 산불 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원 등을 대량 인원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다니시거나 산 근처 사시거나 농촌에 사신다면 이런 산불 관련 예방 활동을 하는 분들이나 감시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일자리를 모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일자리가 현재 1월 초부터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고 지자체에서 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요건이나 근무 요건, 그리고 급여 등은 각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전 서구 기성동의 산불감시원 일자리는 일당 약 88,000원을 지급하고 일부에게는 추가로 3,000원의 유류비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구자읍의 산불감시원은 일당 91,000원 정도로 시급이 11,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서 9만 원 이상 급여를 주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한 달 급여 계산을 할 경우 최대 24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저시급만 주는 경우도 있어서 일당 7만 8천 원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나 근무 조건은 각각 다르고요. 신청 기간은 1월 초에 많이 모집을 하는데요. 이 모집 시기가 굉장히 짧으니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신청 방법 꼭 숙지하셔서 꼭 한번 서둘러서 신청을 해보시고요. 하는 일은 주민등록지역 인근의 산불 예방 활동, 불피우기 행위 계도 단속, 산불 예방 홍보, 산불 초기 단계 방화선 구축,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의 일을 하고요. 응시 자격은 상시 근무가 가능하면 누구나 가능하며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운전이 가능하면 우대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기시험 등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역은 등진 펌프 착용 후 1km를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체력 검정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곳은 안 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 과정이나 선발 과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요. 지역별로 재산이 많으면 지원이 어려운 곳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무 기간은 대략적으로 전반기 4, 5개월 전후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하는 일이 산불 관련 감시, 산불 방지 보조 등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일에 부담이 없거나 자연 속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하시는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산불감시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검색하셔서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게 어렵다면 거주하시는 곳 시군구청, 환경위생과나 산림과 등에 문의를 해보시고 관련 공고를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산림청 홈페이지 채용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국 산림 관련 일자리를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산림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행정정보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채용 정보를 찾아서 해당 메뉴를 누르시면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불감시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모집 등의 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더 편하고요. 산림청 같은 경우는 산림과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 등을 보실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불 관련 일자리는 지자체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좀 더 포괄적인 다양한 일자리를 보고 싶으시면은 이 산림청에 들어오셔서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도 되게 다양한 일자리가 1월 초에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 일자리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산불 감시단과 산불 예방 진화대 일자리는 전국 지자체에서 연말 연초에 짧은 기간만 모집을 하고 있으니 공공 일자리를 놓치신 분들이나 해당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등산이나 숲을 좋아하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 산불 관련 일자리는 중장년 시니어 분들께서 많이 신청하시는 일자리이고 전국적으로 많이 뽑으며 미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사한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세대별로 월 평균 25,000원 인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재산 분야가 공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확대가 됩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현재 지역 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세 과세 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시를 위해서 건강보험료 계산식을 통해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경우 건보료를 계산해 볼 텐데요. 5억 원 아파트는 과표재산 1.6억 원에 해당하고 여기서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해주면 재산 관련 건강보험료만 월 9만 6천 원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소득까지 더하면 더 많은 금액이 추가가 되겠죠.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주택 보유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이 되니 여당과 정부는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역가입자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이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인하폭이 큰 사람들의 경우 월 5만 원 이상도 인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재산 분야 공제는 자동차 재산 관련 보험료가 폐지가 되는데요.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사용 연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그랜저 22년식 4천만 원 차량은 월 3만 2천 원이 부과가 되고 카니발 23년식 6천만 원 차량은 월 4만 5천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요거는 자동차에 관련한 건강보험료고요. 여기에 재산과 소득을 더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겠죠. 하지만 요새는 이 자동차가 필수제잖아요. 이렇게 필수제라고 취급되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에 이 부분을 여당과 정부는 개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월 2만 9천 원, 월 평균 2만 9천 원 정도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부 세대는 인하폭이 커서 4만 5천 원이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2014년에 도움이 될 만한 정부의 어르신 주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구 임대로 어르신들이 평생 저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부 주택 정책을 공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 65세 이상 혜택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 4에서 5만 원 정도로 평생 영구 임대를 할 수 있는 정부 주택 정책인데요. 쉽게 말해서 월세 4만 원 정도만 내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주택인 거죠. 대부분 신규 건물로 지어지고 사회복지관도 같이 있으면서 어르신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바, 응급벨들이 설치되는 어르신 친화 건물이다 보니 아시는 분들에게는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해당 정책의 정확한 정책명은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예전에 공공실보주택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5세 이상이라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은 아니고요. 입주 대상이나 우선순위 조건이 있는데요. 자세한 건 입주 공고를 보는 게 더 정확하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는 국가유공자, 3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4순위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가능하다는 조건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일단 현재는 주택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 대부분은 1순위, 2순위 위주로 입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의 경우 아시는 분들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내가 사는 지역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는지 지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따라서 먼저 알고 계신 분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요. 따라서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고령자 복지주택의 현재 전국 현황은 전국적으로 약 7,500호 정도가 선정이 된 상태고요.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공급이 되었고 현재 건립 중이거나 이미 지어져서 입주 완료가 된 지역도 많습니다. 따라서 내 지역에 이런 고령자 주택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이번 정부 들어서는 매년 1,000호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지어지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령자 복지주택을 강조드리냐면 고령자 복지주택이 장점이 있어서인데요. 바로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고령자 복지주택별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시설이 다르긴 하지만 헬스케어 시설, 간호사실, 무료식당, 사우나실, 물리치료실 이런 시설들이 같이 운영이 되고요. 결국 종합사회복지시설이 아파트 내에 있다는 건데 사회복지관을 통해 어르신분들끼리 교류도 하고 사회복지사에게 정보도 얻고 몸이 불편할 때는 도움도 얻을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은 간호사실도 배치가 되는 곳도 있으니 생활하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택 또한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노인 친화 인테리어로 지어져 있는데요. 충격 완화 바닥재, 어르신 안심 센서, 비상 연락 장치, 화장실 안전 손잡이, 가스 밸브 높이 조정, 복도 안전 손잡이 등 어르신들이 낙상의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고 비상 상황 시 비상벨을 눌러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모집 방법,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마이홈포털이라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관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공주택 찾기라는 서비스를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영구임대 아파트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듯 이 영구임대 버튼을 누르고 검색을 누르면 현재 영구임대 주택 공고가 뜬 곳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록 중에서 이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공고가 있으면 해당 공고에서 입주 조건과 월 임대료, 보증금, 우선순위, 선정기준, 신청 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공고라면 더욱더 필수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영상을 촬영한 현재 기준으로는 올라온 공고가 없지만 바로 얼마 전에 12월 달 초에 공고가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공고를 통해 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고가 올라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어르신분들이 매번 보고 있기도 어렵고 문서만으로는 확인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니 주민센터에서도 문의를 해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다만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국적으로 건립된 곳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물어보실 땐 내가 사는 지역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는지, 있다면 모집 공고를 언제 하는지 아니면 언제 건립할 예정인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확인하는 수준의 문의를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령자 복지주택이 주변에 있다면 모집 공고 예상 일정을 꼭 한번 파악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매월 내는 월 임대료 입주 조건을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지난 모집 공고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에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예시고요. 가군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240만 원을 했을 경우 월 48,000원만 내면 되고요. 임대보증금을 최대로 했을 시 3만 원만 내면 됩니다. 가장 저렴한 월 임대료가 월 3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군의 경우 임대보증금 1,100만 원이면 12만 원 월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가군 나군을 나누는 기준은 해당 표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예시는 영암 남풍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저층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고 위층에 주거공간이 위치하는데요. 지상 1층에는 관리사무실, 강당, 건강관리실, 휴식공간, 식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층에는 치매 노인케어실, 집단활동실 등이 들어가고요. 집 크기는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전용면적 26제곱미터의 원룸형과 작은 방이 딸린 전용면적 36제곱미터의 집이 있습니다. 일단 26제곱미터의 월 임대료는 47,000원 선이고 보증금을 최대인 430만 원을 넣는다면 약 35,000원의 임대료만 내시면 이 고령자 복지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6제곱미터의 크기는 약 월 임대료 3에서 6만 원대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기도 가군, 나군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는 다양한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으며 어르신분들께서는 본인이 사는 지역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디에 공급 예정인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고령자 복지주택 한 곳을 방문을 해봤는데요. 광주광역시 농성동에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이었고요. 이렇게 아파트와 함께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지어진 흔적들이 보였고요. 사회복지센터도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니 도서관도 있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료급식 지원 사업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놀이터도 설치되어 있었고 근처에는 도보 5분 거리로 갈 수 있는 지하철역도 있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해서 외딴 곳에 허름하게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만큼 위치나 건물 구조 등을
각별하게 신경 쓴 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어르신분의 자제분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거주하기도 편하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1,000원씩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은 현재 어떤 지역에 건립이 되나 고령자 복지주택 최근 선정 지역 현황을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이 선정된 곳은 이렇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노인복지관 버스종류장이 있는 곳에 지어지고요. 강원도 화천군과 횡성군에도 지어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북 증평군에도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에도 교통시설이 가까운 곳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지어집니다. 경기도 부천시에도 지어지네요. 그리고 경북 포항, 전북 부안군에도 지어지고요. 인천 계양구, 경기도 하남시에도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섭니다. 또한 2022년 자료를 보면 경기 광주시, 강원도 평창, 전라북도 순창, 경남 하동, 남양주시 등에도 지어진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국에 분포가 되어 있고 7,500호가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도 매년 1,000호씩 선정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된 아파트이고 어르신 친화 인테리어로 지어지는 주택인 만큼 관심이 있는 어르신분들이라면 꼭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내 주변 또는 내가 사는 도시에 이런 주택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시죠? 어르신분들께서 자주 다니시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한의원 한방병원이 있을 텐데요. 2024년부터는 이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 드시는 것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014년 4월부터 알레르기 비염, 허리 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관련한 한약을 짓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본인 부담률이 한의원은 30%, 한방병원은 40%로 줄어서 그냥 한약을 지어 먹으려면 사실 비싸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앞으로 4월부터는 저렴하게 약을 지어 드실 수 있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생리통 질환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질병 분야에서도 4월부터 한약을 저렴하게 드실 수 있으니 이 점 체크해 두셨다가 한의원 가실 때 이 부분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분들 디스크, 소화불량 이거 진짜 심하잖아요. 근데 한약이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좋아졌네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지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병원비일 겁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국가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그런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과도한 의료비가 나오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가 넓어서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요. 선별급여 그리고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 노인틀니, 병원 입원료까지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 정말 좋은 제도이고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2024년부터 확대가 되는데요. 원래는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을 동일한 질환에 한해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의료비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게 동일한 질환에만 적용을 하다 보니 일정 기준 금액을 넘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 진료 또는 외래 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의 병원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질환의 병원비를 모두 합산할 수 있게 해서 재난적 의료비를 더욱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이죠. 따라서 2024년도에 병원비가 과도하게 나온다면 이 부분 체크해 놓으셨다가 신청을 꼭 하셔야 하고요.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 초과자가 신청 가능하고요.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거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80만원 초과 시 신청할 수 있고요.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1인 가구 120만원, 2인 가구는 160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되는 분들도 있으니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원 비율은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중위소득 100% 이하는 60%, 그리고 중위소득 200% 이하는 50%를 지원하며 최대 연간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최종 퇴원일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하고요. 입원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분들 의료비 부담이 정말 크실 텐데요. 이 제도는 당장의 무언가를 받는 지원금은 아니지만 알고 계시면 무조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어두셨다가 혹시나 내 병원비가 아니면은 내 가족의 병원비가 과도하게 많이 나온다 싶으실 땐 이 재난적 의료비 시스템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것도 모르면 신청을 못 하고요. 꼭 알고 계셔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인당 10만원이 지급이 되는 2014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1월 19일까지이니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산림복지 바우처를 받으시면 전국의 자연휴양림, 펜션, 치유의 숲, 수목원, 야영장 등에서 입장료,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체험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 신청 가능하고요. 1인당 10만원 바우처 이용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약 6만 5천 명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추첨식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 일단은 신청을 무조건 해보시는 게 좋겠죠. 무조건 1월 19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하니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선정 발표는 1월 31일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선정 기준에 포함이 되면 무조건 일단 신청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려면 네이버에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편 접수가 있는데 신청서를 우편을 통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셔서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처럼 편하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가 2014년 10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엔 정부 추산 노인 인구가 1천만 명 시대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 많은 만큼 노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노인 일자리 수당 또한 월 2에서 4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공익형은 월 29만 원, 사회 서비스형은 월 63만 4천 원으로 인상돼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확대 인상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까지 하신다면 월 62만 원에서 97만 원 수입을 가져가실 거라고 기획재정부는 예상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월 수급액이 확대된다는 소식인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근데 2014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되는 만큼 단순 추산 약 700만 명이 그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노인 기초연금 월 인상 금액은 현재 단독가구 월 32만 3천 원에서 1만 1천 원이 인상된 단독가구 월 33만 4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또한 노인 부부 가구 기준 예상 수령 금액은 기초연금 임명분에서 20% 감액이 된 약 53만 4천 원대의 기초연금 지급이 예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의 경우 연말 기준으로 소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으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노인 돌봄 서비스는 신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돌봄 관련 종사자를 파견하여 말벗, 정보 제공을 해주거나 병원 동행, 가사 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2014년에는 신체 제약이 큰 독거노인 어르신분들을 위한 돌봄 시간을 20시간으로 더욱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노인 돌봄 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 변경도 검토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역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을 선정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인데 이 선정 기준 중 지역별로 재산공제액이 다르다는 부분 때문에 역차별이 생긴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집값이 같더라도 중소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2014년부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재산공제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2014년도 대상자 선정 기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2014년부터 하위 70%를 나눌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을 새롭게 산정하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주택비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을 결정을 하는데요. 2013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7천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선정 기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 재산 기본공제액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역별 기본공제액은 서울이나 6대 광역시,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주고요. 세종시나 시 단위의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공제하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생긴 이유는 도시를 살면서 필요한 비용이 지방에서 사는 비용보다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별 재산공제액을 다르게 했던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제도가 생긴 지도 오래되었고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 중 일부는 주택가격이 대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집값이 같더라도 억울하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형평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초연금 산정 기준이 현재는 그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실제로 인구 90만 명의 성남시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3,955만 원으로 광주 1,080만 원, 인천광역시 1,499만 원, 부산광역시 1,454만 원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 서울 강북구 2,520만 원보다 높았습니다. 성남시의 주택 매매가가 다른 광역시들보다 훨씬 더 높은데도 기초연금 산정할 때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더 적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만약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단독가구의 어르신이라면 서울과 대도시에 거주를 한다면 집값 7억 원에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받아서 5억 6,500만 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26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소득 환산율을 위해서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 인정액이 약 188만 원이 됐는데요. 이런 경우 서울 사신다면, 대도시에 사신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계신데 집값이 7억 원인 어르신이라면 7억 원에서 8,500만 원 기본공제를 받아서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 그리고 월소득 환산을 계산한다면 월소득 인정액은 205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중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의 소득 환산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재산공제의 경우도 올해 변경이 되었는데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시, 창원 그 외 지역으로 기존과 다르게 세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도 이런 방식을 고려해서 좀 더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로 2015년 이후 바꾸지 않았던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계급여가 역대 최고 수준인 13.2%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기초수급자 10명 중 4명이 노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듯 하고요.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4천 원으로 최대 21만 3천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약 3만 9천 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현재 생계급여를 못 받는 어르신이라면 내년엔 필수적으로 신청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또한 중증장애인 부양 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는데요. 2024년부터는 수급자 가정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제도를 미적용합니다. 따라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다면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못 받았더라도 2024년부터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 분들 중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셨다가 내년에 의료급여를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또한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이 상향이 되는데요. 이 내용도 어르신이라면
필수로 아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현재보다 74만 가구 이상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못 받는 이유는 대부분 신청을 안 해서 몰라서 못 받는데요. 심지어 2024년에는 선정 기준도 완화되어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가구가 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거급여는 거주하는 곳에 대한 비용 지원입니다. 따라서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집 수리비를 일시금 지원하고 집이 없으시다면 월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2014년에는 이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가 가구별로 월 1만 1,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늘어났는데요. 표를 보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4만 1,000원을 받고 2인 가구 최대 38만 2천원, 3인 가구 최대 45만 5천원, 4인 가구 최대 52만 7천원을 지원받습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26만 8천원, 2인 가구 최대 30만원, 3인 가구 최대 35만 8천원, 4인 가구 최대 41만 4천원을 지원받습니다.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21만 6천원, 2인 가구 최대 24만원, 3인 가구 최대 28만 7천원, 4인 가구 최대 33만 3천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지역 4급지의 경우도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 인정액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으니 해당 표는 최대 금액 기준이고 실제 받는 금액은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을 가지고 계시는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데요. 집 수리비 정도에 따라 주기와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보소는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고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을 지원하고 5년 주기로 최대 849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보수는 지붕, 욕실, 주방공사 등을 지원하고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최대 금액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거급여는 꼭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 능력도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 하며 먼저 포기해서 아직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약 7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하니 영상을 보신다면 꼭 한번 신청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기초수급, 의료, 주거급여 등을 꼭 한 번 정도는 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버스비 지원입니다. 이건 전 국민이 해당되는데요. 2014년 7월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알뜰교통카드가 없어지고 K패스 제도를 도입합니다. 사용률이 저조했던 어르신들이 이 교통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복잡한 조건 및 이동거리 요건 등을 폐지하고 조금 더 이용하기 쉽게 개편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K패스 카드를 쓰면 대중교통비에 20%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저소득층은 무려 53%까지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분들은 이 제도를 꼭 이용을 하셔야 하고요. 특히나 저소득층 분들 중에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53% 할인받는 K패스 내년에는 꼭 사용해 보시면 어르신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정책을 가져왔는데요. 영상 단순하고 짧고 쉽게 만들었으니 바로 보시면 되고요. 내용은 10만원 바우처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주민센터 신청 59만 2천원 난방비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저소득 위주 정책이니 저소득층 분들, 저소득 어르신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1인당 10만원이 지급이 되는 2014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1월 19일까지이니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산림복지 바우처를 받으시면 전국의 자연휴양림, 펜션, 치유의 숲, 수목원, 야영장 등에서 입장료,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체험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 신청 가능하고요. 1인당 10만원 바우처 이용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약 6만 5천 명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추첨식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 일단은 신청을 무조건 해보시는 게 좋겠죠. 무조건 1월 19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하니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선정 발표는 1월 31일에 발표를 한다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선정 기준에 포함이 되면 무조건 일단 신청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려면 네이버에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편 접수가 있는데 신청서를 우편을 통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셔서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이 되는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 LPG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1차는 23년 12월 29일까지이고요. 2차는 24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간단하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를 지원하고요. 지원 제외 대상은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 쿠폰 수급자 등이 제외가 됩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원 금액은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하는데요. 일단 에너지 바우처 수급 세대는 59만 2천 원에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1인 가구, 2인 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이 있잖아요. 요 금액을 뺀 차액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비수급자 세대는 59만 2천 원을 전액 지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 정책이고 사용 방법은 등유 및 LPG 판매소에서 필요한 난방용 등유, LPG를 이번에 받은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 LPG 지원사업 콜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시니어에게 도움이 된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액을 확정했는데요. 작년보다 3.6% 더 받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4년 바뀌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내용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4년 추가 인상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내용, 그리고 새롭게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결정되었는데 이것도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2014년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 그리고 2014년 기초연금 받으려면 내 통장 잔액이 얼마까지 가능할까, 그리고 기초연금을 전액 모두 받는 은행 현금은 얼마까지 가능할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검토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천천히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시간 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각 주제별로 보기 편하게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오늘 발표된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을 3.6% 인상을 해서 앞으로 더 받을 거라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서 2014년도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3.6%가 더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받는 월 수령액에서 3.6%가 더 올라서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기초연금은 기존 예상액보다 더 금액이 올라서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인상된 기초연금 지급 시기는 1월 25일로 예상이 되고요. 아직 기초연금 신청을 못하신 어르신이라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 전달에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014년 새로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정해져서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말씀드리자면 바뀌는 선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이고요. 지난해보다 대략 10만원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 기준이 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뜻은 지난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에 탈락되었거나 감액되었던 분들이 올해는 기초연금을 더 받거나 혹은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였을 때 기초연금 선정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니 지난해 기초연금에 아쉽게 탈락하셨다면 꼭 재신청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부부가구 같은 경우는 2명인데 왜 금액이 감액되는지 줄어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기초연금의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의 감액제도는 약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부부 감액의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의 20%를 감액을 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단독가구 33만 4천원 곱하기 2명을 하면 66만 8천원이고요. 이 금액에서 20%를 감액을 한 금액을 계산을 하면 53만 4,4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2014년 부부가구의 월 최대 금액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 기초연금은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 또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초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이고요. 더 정확히는 내 소득 인정액이 앞서 말한 선정 기준액과 근접하다면 근접한 만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이면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213만 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인 13만 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20만 원 정도는 감액해서 안 준다는 거죠. 따라서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으시려면 내 소득 인정액은 약 179만 원 정도가 되어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14년 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대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연계감액은 대상자의 조건, 가입기간, 가입 시기, 납입 금액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4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표입니다. 말씀드렸듯 예상 자료로 참고만 해주시고요. 일단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60만 원이면 기초연금 감액 금액이 약 5만 원, 70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6만 5천 원 감액, 80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7만 5천 원 감액, 90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9만 원 감액,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약 9만 7천 원 정도가 감액된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2024년에는 금융資産이 얼마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해하십니다. 즉 쉽게 말해 통장에 현금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또한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으려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가능한지도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올해 4월이 되면 기초연금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내 재산과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이 중단 또는 탈락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알기 쉽게 천천히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은행예금, 현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은행예금, 현금뿐만 아니라 은행이자를 받을 경우 기초연금에는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영상 순서를 보시고 원하시는 구간에서 영상을 시청해 주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시고 자신의 재산 상황에 대입하여 비교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을 평가하는 소득평가액과 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만들어지는데요. 따라서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내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지급액을 최대로 받는 소득 인정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2024년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은 단독가구 33만 4천 원, 부부가구 약 53만 4천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럴 경우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는 소득 인정액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 마이너스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계산해보면 내 소득 인정액이 약 179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고요. 부부 가구의 경우 약 28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기초연금에 반영이 되는 금융재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금융재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인 수시입출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전금,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조사합니다. 채권, 어음, 수표 등은 액면가를 반영하고요.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은 최종 시세가액을 반영합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정기지급 금액과 최종 잔액을 반영하고요.
연금보험의 경우 해약 환급금 또는 정기 지급 금액을 금융재산에 반영합니다. 보험의 경우 해약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이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금융재산은 다양한 종류가 반영이 되며 금융재산마다 반영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다음은 이런 금융재산들을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특징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금융재산들을 다 포함하되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도 감액을 해줍니다. 따라서 금융재산 관련 소득 인정액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내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빼주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준 금액에서 4%를 곱해줍니다. 거기에 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기에 나누기 12개월을 해주면 내 금융재산 관련 월 소득 인정액이 계산이 됩니다. 만약 내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기본공제 2천만 원을 감액했을 때 남은 금액이 0원 또는 그 이하라면 금융재산도 0원으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계산식을 통해 월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은행 예금이 만약 1억 원 정도 있는 경우 1억 마이너스 2천만 원 기본공제에 4%를 곱해주고 12개월로 나누면 약 26만 원이 내 월소득 인정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아무 재산도 없고 현금 1억만 은행에 보유하고 있다면 내 소득 인정액은 26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 내 소득, 재산을 다양하게 반영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금융재산 5천만 원은 월소득 인정액이 10만 원이 되고요. 금융재산 2억 원은 월소득 인정액이 60만 원, 3억 원은 약 93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이렇게 3억 원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절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꼭 체크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은행예금, 금융재산을 통해 받고 계시는 이자 금액을 가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자 또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에 반영이 되는데요. 만약 내가 5천만 원을 은행에 맡겨두었고 4% 정기예금을 은행에 가입해 두었다면 1년간 이자는 세전 약 2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에 관한 소득 인정액 계산은 200만 원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되고요. 매월 4만 원까지 이자 소득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4만 원을 해주면 대략 12만 6천 원이 됩니다. 이게 이자 금액의 월소득 인정액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은행에 가지고 있다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과 이자 관련 소득 인정액을 합산해서 내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1억, 2억, 3억 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4% 이자 소득이 있는 분들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표로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일단 요거는 내 재산이 금융재산만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니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은행에 5천만 원이 예금으로 있으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은 10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은 약 12.6만 원. 그래서 합계 내 월 소득 인정액은 대략적으로 월 22.6만 원이 되겠고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1억 원이 예금으로 있으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은 26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은 약 29.3만 원, 합계 내 월 소득 인정액은 대략 55.3만 원이 되고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2억 원이 예금으로 있으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은 60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은 약 62만 6천 원으로 내 월 소득 인정액은 합계 약 126만 6천 원이 되겠고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은행에 3억 원이 예금으로 있으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은 약 93.3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은 96만 원으로 합계 189.3만 원이 되어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 단독가구 213만 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이 되어서 일부만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는 금융재산의 기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은행예금 2억 8천만 원에 4%를 받는 예금을 보유하신 경우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행예금 2억 8천만 원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 약 86만 6천 원, 여기에 이자 소득 인정액 89만 3천 원을 더하면 합산 소득 인정액은 약 176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2014년 기초연금 산정 기준인 213만 원에 34만 원 이상 금액이 못 미치는 기준이 되므로 해당 예금액은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금융재산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3억 원이 있더라도 일부 감액이 되긴 하겠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융재산만 있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보통은 여기에 추가 금융재산, 그리고 일반재산, 그리고 내 소득까지 합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고 금융재산이 3억 원이 있다면 기초연금은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이자 수령액이 언제쯤 반영이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자 소득의 재산 반영 시기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자 소득은 이자를 받은 달이 속한 해에 다음해 4월 정기조사 때 반영이 되는데요. 만약 올해 12월 이자를 받았다면 내년 4월 정기조사 때 반영이 되겠죠. 따라서 현재 작년에 고금리 시점에 예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현재 예금 만기가 도래되어 이자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말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표를 보시고 내 이자 소득은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계산기를 통해 내 재산, 소득 등을 모두 입력하시고 내년 내 소득 인정액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를 검토한다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해당 보도가 나왔을 땐 폐지가 곧 되려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연금개혁이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확정이 되지 않은 만큼 이런 내용도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와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와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이 두 개 제도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설명드리고,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도 폐지 또는 제도 개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도 같이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노령연금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화의 70%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고요. 2013년 32만 3천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34만 4천 원으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인데요. 여기서 헷갈리는 노령연금도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국민연금을 장기간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이라 부릅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면 받는 장애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하면 그 유족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말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따로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주는 다른 차원의 노인연금 개념인 거죠. 이제 앞으로 안 헷갈리시겠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이런 국민연금에는 두 가지 감액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있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발표된 국민연금 감액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따라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최대 국민연금 50%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올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63세 A 선생님이 국민연금을 100만 원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국민연금이 깎이는지 알아볼 텐데요. 일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86만 1,091원이 초과하면 무조건 국민연금은 감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6만 1091원을 A값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A값이 초과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감액이 되는 건데요. 쉽게 말해 이 A값인 286만원보다 100만원 미만 초과이면 5만원 미만 감액이 되는 거고, 200만원 초과이면 5에서 10만원 미만 감액, 300만원 미만 초과하면 15만원에서 30만원 미만 감액, 400만원 미만 초과를 하면 30에서 50만원 미만 감액이 되고요. 400만원 이상 초과하면 국민연금이 50만원 이상 깎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감액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감액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제도 추진에 따라서 만약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폐지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국민연금에만 기대어서 생활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제도가 폐지가 되면 소득활동도 하면서 연금도 온전히 전부 받아가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감액에 관련된 두 번째 제도, 바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상황은 현재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논의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30일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장치가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150%인 48만 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최대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2014년 내가 받는 국민연금에 따라서 감액되는 기초연금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대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연계감액은 대상자의 조건, 가입기간, 가입시기, 납입금액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4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표입니다. 말씀드렸듯 예상자료로 참고만 해주시고요. 일단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받는다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60만원이면 기초연금 감액 금액이 약 5만원, 7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6만 5천원 감액, 8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7만 5천원 감액, 9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9만원 감액,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약 9만 7천원 정도가 감액된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의 특징은 국민연금을 똑같이 받더라도 가입기간, 시기, 납입액에 따라 감액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까지는 감액이었고 가입기간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약 1만원씩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전액받지 못하고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 수급자들도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는 2014년 14만 3천 명 정도에서 2022년 38만 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통계로 봤을 때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수급자들은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연계감액의 계산식도 복잡하고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의견을 뒷받침하는 조사도 나왔는데요. 2012년 4월 국민연금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액이 오를수록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하겠다는 의향이 더 강해졌다고 하고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에 대해 49%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들로 인해 이미 2018년에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권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연계감액 제도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거부감과 불만이 초래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기초연금 연계감액 관련 계산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일단 연계감액 폐지는 둘째 치더라도 연계감액 관련 계산식에도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대통령 공약에서도 이 국민연금 연계감액 미세 조정 공약이 있었고 지난해 민주당 측에서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개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앞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폐지로는 더욱더 부상할 듯합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정보 사이트가 마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스를 사용하신다면 전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정보지원금인 가스비 환급지원금 때문이었는데요. 올해도 12월 1일부터 이 정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이들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정책이 더 개선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예정이고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신청하셨더라도 올해 무조건 재신청해야 하는데요.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정리해 두었으니 5분만 따라하셔서 꼭 지금 바로 신청을 해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가스를 사용하신다면 전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이 정책은 바로 도시가스 캐시백 정책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작년에 신청하셨더라도 다시 재가입을 해야 신청이 완료가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캐시백을 신청을 하고 2024년 3월까지 사용한 도시가스를 전년도와 비교해 3% 이상 절약을 하면 그 절감량을 계산해 2024년 7, 8월 중 통장에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기준이 하향되어서 3%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상향되어 최대 1세제곱미터당 50원에서 최대 200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스 사용량이 400이었던 분이 올해 가스 사용량을 15% 아껴서 340으로 줄였을 경우 이분 같은 경우 캐시백을 12,000원 정도 전액 현금으로 통장 입금 받을 수 있고요. 만약 10%를 아낀다면 4,000원, 20%를 아낀다면 16,000원 캐시백, 30%를 아낀다면 24,000원을 전액 현금, 통장으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가스비 절감액은 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뽁뽁이 문풍지 등으로 열 손실을 막고 안 쓰는 방 밸브를 잠그고 난방온도, 온수온도를 조금씩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보일러 난방비, 가스비를 줄이시고 캐시백을 신청하셔서 현금 입금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이 가스비 캐시백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5분 아니 3분이면 따라할 수 있으니까 영상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참여 대상과 제외 대상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고지서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에 이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 놓을 거예요. 그 링크를 통해 도시가스 캐시백에 들어가 주세요. 정부 보도자료에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라고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 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상 제작의 기준으로는 검색으로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띄워드리는 사이트나 아니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모바일 화면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캐시백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선 3개가 있을 겁니다. 이 선 3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로그인 회원가입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회원 가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각 유의사항이 뜨는데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그러면 확인이 보이실 거거든요. 그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개인 회원, 단체 회원 이렇게 뜨는데 개인 회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개인정보 동의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모두 동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인증하기를 누르시면 이용 중인 통신사를 고르라고 나오는데 이용 중인 통신사 눌러주시고 전체 동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패스앱 인증하기, 문자로 인증하기가 하단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 패스앱이 있으시면 패스앱을 통해 인증을 하시면 되고 패스앱이 없으시면 문자로 인증하기 눌러주세요. 문자로 인증하기의 경우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인증 문자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인증 번호 입력하시고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아이디 비번 적어주시고 SMS 문자 소신 동의를 해주세요. 캐시백 등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자 동의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메일 적어주시고 동의 여부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사는 주소 등을 기입해 주시고 아래로 더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도시가스 고객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 있죠. 지역마다 이 도시가스 회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회사를 찾아서 선택을 해 주셔야 하는데 회사 이름은 고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시가스 선택 보이시죠? 요걸 누르시면 고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회사가 많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내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회사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고객 식별 번호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고객 식별 번호는 고지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지서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고객 식별 번호도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6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7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름이 고객 식별 번호가 아니라 고객 번호, 납부자 번호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 식별 번호를 찾는 방법은 화면 보시면 고지서 예시 보기가 있을 거예요. 이 고지서 예시 보기를 누르면 본인 선택한 가스사의 고지서 예시가 뜹니다. 이 고지서 예시를 보면 고지서에 본인의 고객 식별 번호가 어디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주는데요. 요걸 보시고 내 고객 식별 번호를 찾아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현재 이 고지서의 경우 왼쪽 상단에 이렇게 빨간 박스로 표시된 곳에 고객 번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 회사별로 고객 식별 번호가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고객 번호를 입력해 주면 되는 거고요. 가스 회사별로 고객 식별 번호가 이름이 다 달라서 고객 번호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납입자 번호, 납부 번호, 사용계약 번호 등 이렇게 각각 다르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시를 보시고 번호를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절대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제대로 입력을 하셔야 하고요. 예시를 봐도 나는 절대 모르겠다 싶으시면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는 전국 도시가스 고객 식별번호 확인 방법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5자리, 6자리, 7자리 이렇게 입력하라고 나와 있고요. 제주도시가스는 고객 납부번호로 되어 있고 JB도시가스는 고지서 중앙 부근에 납부 번호라고 적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 찾으셨으면 이렇게 고객 납부 식별번호 입력을 해 주시고요. 나는 진짜 우리 집 도시가스 고객 식별번호 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제가 찾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도시가스 고객 정보 및 가입자 정보 확인란이 있는데 여기는 계약자와 도시가스 캐시백 가입자 정보가 일치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만약 계약자와 현재 도시가스 캐시백 가입자 정보가 불일치하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정보죠. 환급받을 통장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은행 선택 메뉴 눌러서 은행 선택해 주시고 계좌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신청자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가스비 캐시백 정상 가입되었다고 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절감 기간에 절감을 잘하면 절감량을 5월, 6월 달에 산정을 한 후 캐시백을 7월, 8월 달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제가 보일러 난방비, 가스비 아끼는 방법을 7가지 정도 정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오른쪽 상단에 추천 영상으로 띄워 놓을 테니 가스비 캐시백 신청하시고 이 영상도 한번 보셔서 가스 아끼시고 캐시백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트렌드 라디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공유 꼭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